당신이 상상하는 지구 행성이 아닐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난해하면서도 설레고 감동적일 거야. 자신의 관념과 기준 속에 갇혀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곳들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뜬다면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나무님들이 무척 반가워할 책 가져왔습니다. 류시화 시인의 신작 에세이가 나왔더라고요. 제목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펴낸 것은 수호서재입니다. 여러 책을 통해서 자작나무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 또한 예의 그랬던 것처럼 저자만의 시적 언어와 감수성,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책은 대부분 읽었으므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소개를 한 35분 동안 잔뜩 적었는데 그러다가 책 날개에 달린 누군가의 아마 또 편집자님이시겠죠? 네, 그 격이 다른 소개를 읽고는 절망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짧고 격식 있게 우아하게. 네,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30만 명의 독자가 읽고 독일과 스페인 등 5개국에서 번역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이은 신작 산문집. 많은 작품을 통해 그만의 인생관을 세상에 알린 작가로 여행자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들이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 담겨있다. 인간에 대한 더욱 깊어진 이해에 문체의 매력이 더해져 서문을 읽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커진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난 여행자에서 마음 깊은 곳을 압도하는 풍경과 마주하는 기분의 연속. 그렇듯이 그의 글에는 가벼움과 깊이가 함께한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때 사람은 말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전달된다고 믿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고 작가는 말한다.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새는 해답을 갖고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다. 삶이 힘든 시기일수록 마음속에 아름다운 어떤 것을 품고 다녀야 한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 한 편 한 편 읽어나가면 불꽃놀이가 터지는 유리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다양한 부호들이 쏟아진다. 혼이 뼈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 버스를 타자마자 여성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맨 뒤쪽 조금 올라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년 여성은 내 왼쪽 끝에 앉았다. 우리 둘 사이는 비어 있었다. 귤밭 안에 있는 낡고 오래된 돌집을 지필실로 개조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공항행 시내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못 가서였다. 햇빛 쏟아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서 그녀는 쉴 새 없이 통화를 했다. 다른 승객을 의식해 나름 속삭이는 듯 했지만 내 귀에는 충분히 컸다. 소리만이 아니라 세상 온갖 것에 예민한 나는 다른 자리로 옮길까 또 생각했지만 비어있는 자리는 앞쪽에 젊은 여성 옆자리뿐이어서 범상치 않은 내가 갑자기 옆에 와서 앉으면 놀랄 수도 있었다. 소음 가득한 세상에 시달리다 못해 배운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 여성의 시끄러운 수다를 봄날의 새소리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청각신경이 더 깨어났다. 그녀의 통화 내용은 흔한 일상사에 관한 것이었다. 집안일과 반찬 걱정, 아직 학생인 아이들 뒤치다꺼리 할 일,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과 사소한 푸념 등이 전부였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자비심의 미덕을 실천하는 수행 중인지 그녀 혼자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떠들었다. 내 휴대폰에 저장한 명상음악을 그리워하며 이어폰을 놓고 온 것을 후회하는 순간 그녀가 마침내 통화를 마쳤다. 이제 공항까지 남은 구간을 평화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새로운 통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년 전 수술받은 암이 재발했으며 이번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다시 지급될 수 있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설명하며 확답을 피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까보다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다. 보험료 재지급이 안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며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고. 그러니 제발 꼭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 그때까지 그녀의 수다를 피해 창밖을 향하고 있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내 쪽으로 보이는 그녀의 오른쪽 뺨에 가느다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말의 단어들이 내 갈비뼈 사이에 와서 박혔다. 갑자기 생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혼은 전율하며 그 떨림은 우주에 공명한다.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크고 육체는 얼마나 왜소한가.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바위 행성에 올라탄 채로 삶을 여행 중이다. 자전하면서 공전까지 한다. 때로는 진도 7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깎여나가는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누구의 삶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다. 당신의 삶도 나의 삶도 80억 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경험하고 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었는데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되새기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에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거라.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제주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서귀포 돌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유리창에 기대고 있던 그녀의 오른쪽 뺨이 어른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이 슬펐다. 상실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걸까? 그녀의 앞날에 부디 많은 여름이 기다리고 있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혼이 뼈와 만나는 저 안쪽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마다의 가슴에는 있다. 코칭 관련 홈페이지에서 읽은 글이다. 한 남자가 약속 장소를 향해 서둘러 운전해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거의 거북이 수준이었다.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여도 속도를 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려는 찰나 차 뒤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함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차와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약속 장소에 몇 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자는 생각했다.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참을성을 발휘했을까? 빨리 비키라고 더 심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의 등에 붙어있는 투명한 스티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성급히 판단하는가? 이를테면 이러한 스티커들 말이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병과 싸우고 있어요. 이혼의 상처로 아파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저 껴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린 모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등에 붙인 고독한 전사이다. 그 등은 어떠한 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니고 다닌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참고 진절해야 한다. 인도인 친구가 다음의 일화를 보내주었다. 기차 안에서 두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좌석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근처에 앉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쳐다보면 다정한 미소를 짓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장난을 치느라 바쁘고, 남자는 계속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다른 승객들은 아이들의 장난기에 화가 나고 아이들 아버지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밤이었기 때문에 다들 쉬고 싶었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아이들이 이토록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제지하기는커녕 미소로 부추기고 있군요.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 아닙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대 얼마나 멀어졌는가. 바이올린의 시인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자신의 이전 연주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때보다 지금의 연주 실력이 더 못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했다라는 찬사를 듣는 명연주자가 되었는데에도 과거의 연주가 서툴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연주가 젊었을 때보다 나빠졌을까봐 겁난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비록 설익었을지라도 그 시절의 순수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현재의 나를 확인하게 될까 봐서. 내가 클래식 음악에 입문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무교동에 있는 고전음악 감상실 르네상스를 드나들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가다가 나중에는 학교 수업도 빠지고 일주일 내내 가기도 했다. 창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티켓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카페처럼 생긴 대기실에 테이블 몇 개가 있고 종업원이 입장권을 확인한 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물을 많이 타서 노란 주스 사이로 물결이 보일 정도였다. 그만큼 물자가 귀한 시대였다. 하지만 클래식 LP 음반만큼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득 꽂혀 있었다. 감상실 사장 부부가 6.25 전쟁 때에도 그 음반들을 리어커에 싣고 피난 다녔다고 했다. 물탄 주스로 목을 축이고 나서 붉은색 커튼을 젖히고 어두운 감상실 안으로 들어가면
네모난 팔걸이 철제 의자들이 소극장처럼 줄지어 놓여 있고 사람들이 무대 좌우의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심취해 앉아 있었다. 나 역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스프링 튀어나온 의자에 기다란 몸을 구기고 앉아 몇 시간이고 장엄한 선율에 파묻히곤 했다. 간혹 내 또래의 청순한 여성들도 있었으나 20살 나이에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진 듯한 인상의 나를 비롯해 감상실 안에는 일본 만화에 나올 법한 인물들이 많았다. 이태리 유학을 꿈꾸지만 음악 지식과 코수염밖에 가진 게 없는 무명의 DJ에서부터 언제나 시선을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첩에 악상을 휘갈기는 무명의 작곡가. 나중에 알고 보니 오른쪽 눈이 약간 사시였다. 원고지에 쓴 장편소설 한 편을 15년째 다듬고 있으면서 젊은 여성이 앞에 앉으면 교정을 봐달라고 읽게 하는 무명의 소설가. 그로부터 15년 후에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그는 그때까지 그 걸작 소설을 수정 중이었다. 가슴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칼로 베인 듯 늘 새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는 무명화가. 그리고 랭보를 능가하지만 아직은 난해한 무명 시인에 불과한 나를 포함해 모두가 무명의 인간들이었다. 언제나 니체의 책을 들고 다니지만 한 번도 읽지 않은, 하지만 너무 오래 들고 다녀서 표지가 해지고 수십 번 읽은 것처럼 보이는 비결을 터득한 철학과 복학생도 있었다. 그는 마치 삶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는 우리를 각성시키려는 듯 고독한 선지자 같은 자세로 등장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내 관심을 끈이는 베레모를 쓴 무명의 지휘자였다. 하루는 안쪽 감상실에서 라흐마니노프에 몰입해 있다가 문득 눈을 뜨니 맨 앞줄 스피커 앞에서 한 남자가 열심히 오케스트라 지휘를 흉내내고 있었다.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과격할 만큼 팔을 휘저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을 압도했다. 어두운 감상실에서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의 지휘 광경은 상상 속 관현악단의 악기들을 지휘하다 못해 자기 인생에 다양하게 억눌린 감정들을 마구 휘젓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손가락 끝은 대형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의 높낮이 장단과 정확히 일치했다. 라흐마니노프의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이든 그의 능란한 지휘에 따라 음들이 춤을 추었다. 그만큼 클래식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한 곡도 아니고 수십 곡을 그의 지휘와 함께 감상하다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내 영혼이 중독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았거나였지만 무명의 소설가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 원래 미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미친 사람을 경계하기 마련이다. 일종의 질투 심리일 수도 있다. 정상인들 속에서는 자신이 더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미친 사람들 속에서는 자신이 더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묘한 심리가 있다. 폭력배들 속에서 자신이 가장 비폭력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폭력배를 본 적 있는가? 등짝 가득 문신을 한 사람들 속에 눈썹 문신밖에 안 하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라. 하지만 미친 세상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의 상상 속 지위에 동화된 나는 조금씩 앞줄로 옮겨갔고 마침내는 그의 바로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엉거주춤 의자에 일어나 그의 지휘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난데없이 흑백 애니메이션 속 두 실루엣의 미친 지휘를 감상하게 되었다. 내가 자기를 흉내낸다고 오해한 그 무명의 지휘자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 전까지는 자기보다 더 광적으로 팔을 흔들어대는 인생 햇병아리이지만 더 많이 미쳐 보이는 나를 질투한 것일까?
어쩌다 고상한 고전 음악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회 부적응자들로 여겼지만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더 작아 보이기 마련이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사는 나름 정상적인 인간이라 자부했다. 그때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다. 20살의 나로부터 내가 너무 멀어져 버렸을까봐. 콧수염길은 멋쟁이 DJ에게 사정을 말하고 사장 부부가 없을 때에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 DJ가 훗날 내 결혼식 때 피아노 연주를 해주었다. 하지만 입장 티켓이 없는지라 오렌지 주스는 마실 수 없었다. 물결이 어른거리는 주스였지만 음악 감상실이 있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당이 떨어져 그 주스가 몹시 당겼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얼른 감상실 안으로 들어가 어둠과 음악 속에 파묻히곤 했다. 그 시기, 그 고독 속에서 떠오른 시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였으며 마음의 저 근원으로부터 어디론가 진실된 것을 찾아 멀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움텄다. 몇 년 후 그 장소가 인도로 정해졌다. 세월이 흘러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도 문을 닫고 애니메이션이 까만 화면과 함께 끝나듯이 그곳에 오던 사람들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연주하는 쇼숑의 시곡이나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 물탄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소설을 수정하고 사시눈의 작곡가는 마침내 대작을 완성하고 여성들은 그 시절 그리운 모습으로 돌아간다. 고독한 선지자는 니체의 문장에 연필로 밑줄을 긋고 박치인 젊은 시인과 광기 어린 지휘자는 함께 상상 속 인생 관현악단을 지휘한다. 어느 날 인도 델리의 국내선 공합 대합실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푸나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하고 심장이 멎어 나도 모르게 가슴으로 손을 가져왔다. 음악 감상실이 문을 닫고 처음 도착한 인도의 새벽, 명상센터로 걸어가던 그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때의 내가 저 멀리 안개 자욱한 바니안 나무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며 묻는 듯했다. 그대 얼마나 멀어졌느냐고. 그 시절의 꿈, 그 시절의 자신으로부터. 함께하는 여행이 너무 짧다. 저녁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전철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을 감상하며 가는데 다음 정거장에 중년 여성이 올라탔다. 여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큰 소리로 투덜거리며 젊은 여성의 옆자리 좁은 공간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끼어 앉았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옆으로 밀어붙이며 들고 있던 짐가방을 그녀의 무릎 위에 걸쳐놓았다. 그녀가 처한 곤경을 보다 못한 맞은편 남자가 그녀에게 왜 옆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아무 항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다.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언쟁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거든요. 함께 여행하는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무의미한 논쟁으로 허비하는가. 너무나 짧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단점을 들추고 잘못을 비난하며 불쾌한 시간 속에 흘려보내는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충고한다.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가. 진정하라. 함께하는 여행이 짧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고 속이고 모욕 주었는가?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라. 함께하는 여행이 곧 끝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는가? 기억하라. 우리의 여행이 짧다는 것을. 이 여행이 얼마나 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내릴 청거장이 언제 다가올지 그들 자신도 예측할 수 없다.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는 오디에 미히 크라스 TV라는 라틴어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뜻이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이다. 대구의 천주교 성직자 묘역 입구에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고 들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나 불멸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내가 자각하듯이 다음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 잠시 여행 온 것이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때론 그렇게 간단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된다. 끝없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여기 페르시아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시가 있다.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이여, 우리 서로를 어여삐 여기자. 당신과 나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역설적이게도 삶의 기쁨은 이곳에서의 나의 머뭄이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봄의 풀꽃들도 그것을 아는 듯하다. 지저귀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 새도 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안에 그 새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2명의 음악가가 있었다. 한 명은 타블라 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은 가수였다. 두 사람은 늘 함께 공연하러 다녔으며 서로를 무척 좋아한 나머지 둘 중 누구든 먼저 죽으면 다른 한 사람의 꿈에 매일 밤 나타나기로 약속했다. 예기치 않게 타블라 연주자가 가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수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신감마저 느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타블로 연주자가 가수의 꿈에 나타났다. 가수는 타블라 연주자를 비난하며 한 달이 되도록 자신의 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 타블라 연주자가 말했다.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천국에 가서 하루도 쉴 새 없이 바빴어. 작고한 전설적인 가수 모하메드 라피 알지? 국보급인 시타르 연주자 라비 샹카르와 피리 연주자 비스밀라 칸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선배 음악가들의 공연에 날마다 타블라 연주자로 참가해야만 했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가수가 물었다. 그럼 오늘 밤에는 어떻게 내 꿈에 올 수 있었나? 그러자 타블라 연주자가 말했다. 다음 주에는 자네와의 연주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 저쪽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정이 언제 잡혀 있는지 누가 아는가? 당신과 나는 다음 정거장에 내릴지도 모른다.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후회되는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장만옥을 만나러 가지 않은 일이다. 25년 전에 영화 천밀미를 봤을 때 그때 바로 만나러 갔었어야 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몇 가지 이유로 가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이름난 작가도 아니었고 영화에 나오는 홍콩의 페닌슐라 호텔에 투숙할 만한 돈이 없었으며 생계를 위해 눈앞에 닥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실제의 장만옥은 영화 속 인물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거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처럼 낡은 자전거를 타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가는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한 일반화의 논리였다. 그로부터 3년 후 화양연화를 가슴 시리게 보고 또 봤을 때 그때는 정말로 모딜리아니의 그림 속 여인 같은 장만옥을 만나러 갔어야 했다. 그래서 화양연화, 생애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삶이 어디 그리 녹록한가. 작가로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지만 세계적 명성이 더 높아진 그녀에 비하면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장발머리와 한국어로 쓴 시 몇 편과 인도 여행담이 전부였다. 그때는 왜 그토록 용기가 없었을까? 치파오 복장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쩌다 등려군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들려도 마음은 그때로 돌아가는데 만나면 말하려고 영화 속 대사를 수없이 외워 지금도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는데 我想每天睁开眼睛都感到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너를 보고 싶어. 해버린 일에 대한 후회는 날마다 작아지지만 하지 않은 일의 후회는 날마다 커진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생애 저녁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하지 않은 일이다. 하찮은 일들과 소란한 만남들 때문에 언제까지나 뒤로 미룬 일, 주위의 만류와 일반화의 논리 때문에 포기한 일, 안전한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진실을 감춘 일이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흥미진진하고 의미로 채워진 영화 같은 삶을 유예시키고 관객석에서만 살아간 것이다. 나의 삶은 내가 최초로 시도하는 삶인데에도 사실 그 독자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나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물어 남자의 가슴을 회한으로 물들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후회되는 글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했다. 나에게 가장 후회되는 글은 생각만 하고 쓰지 않은 글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실패한 모든 글들은 미룬 글들이며 가장 실패하고 기억될 가치조차 없는 글들은 쓰지 않은 글이다. 가장 후회되는 여행은 떠나지 않은 여행이다. 한 달 동안 인도 여행을 할 생각인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친구가 있다. 나는 그에게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같은 질문을 해오기 때문이다. 여행이든 새로운 추구이든 혹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든 생각만 하는 데에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젊었을 때 한 여자가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칸트가 청혼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칸트는 만날 때마다 철학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칸트는 말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나는 생각하는 일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에 집중했다. 그리고 결혼에 찬성하는 354가지 이유와 결혼에 반대하는 350가지 이유를 노트에 기록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결혼에 찬성하는 이유 쪽에 4가지가 더 많았으므로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칸트는 여자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했네. 아이가 2이나 있지.
그동안 자네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그가 결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3년이 흐른 것이다. 그 후로 어떠한 여자도 칸트에게 청혼하지 않았고 그는 평생 미혼으로 남았다. 우리가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삶은 흘러간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러한 식으로 삶을 놓친다.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녀는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 오늘을 놓치면 이미 놓친 것이다. 모든 사랑이, 여행이, 불꽃이 그렇게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비교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인생을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지나간다. 그것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노래가 자신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죽어서는 안 된다. 루미는 썼다. 진정 사랑하는 것에 이상한 끌어당김에 말없이 따라가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혹은 다음의 구절을 나는 좋아한다. 내 안에는 열정이 있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열정이. 사랑하는 만옥.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갔다 해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반드시 꿈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팬 중 한 명으로 먼 발치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돌아서야 했거나 영화 속 장면처럼 홍콩 뒷골목에서 혼자 싸구려 국수를 먹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억으로 내 삶은 더 절절해졌을 것이다. 플랜 A는 나의 계획, 플랜 B는 신의 계획. 작가이며 동기부여 강사인 마이클 싱어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것을 내 식으로 바꾸면 이렇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글로 묘사하지만 신은 인간이 지구 행성에서의 삶을 경험하라고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어느 날 지상에 내려와 처음 만난 인간에게 묻는다.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오, 당신이 세상을 만든 바로 그 신이군요. 행복하냐고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왜 그러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몰라서 묻습니까? 최악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으라는 둥,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화를 가라앉히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보게.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의 부모님 둘 다 음악 교사였어요. 나는 비올라를 배웠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유럽 순회 연주 중에 값비싼 비올라를 도둑 맞았어요. 보험에도 들어놓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내 나이가 34살이었어요. 내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잃고 비올라 연주를 그만두었습니다. 삶이 조각나고 음악계는 나를 잊었어요. 신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사람의 분노와 원망에 찬 불평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신이 묻는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오, 당신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음악 교사였어요. 나는 34살에 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유럽 순회 공연 중에 비올라를 도둑 맞았지 뭐예요. 보험에 들어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비올라 연주를 그만두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성악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악기인 목소리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올라 대신 내 내면의 악기에 혼신을 바쳐 나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메조소프라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페라 아쇼카 왕의 꿈에 출연하면서 그 오페라를 작곡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는 나를 위해 릴케 씨에 붙인 노래들과 네루다 씨에 붙인 노래들을 작곡해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내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당신의 마법 덕분이에요. 만약 당신이라면 두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있고 싶겠는가? 신이 개입하는 약간의 마법과 함께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지 않겠는가? 물론 신은 어느 한쪽을 편애함 없이 둘 다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지만 신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묻는다. 이곳에서의 삶이 즐거운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낸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직업을 가졌지만 삶을 즐기거나 웃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남편이 모든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을 정했어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여겨 운전면허증 따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이 묻는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당신이 다 알지 않나요? 40살 되던 해 나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몇 주 보내고 집에 잠시 왔다가 다시 입원하곤 했어요. 그동안 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고 저축한 돈을 모두 그녀를 위해 썼어요. 내 삶과 아이들의 삶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삶이 즐거우냐고 물을 수 있습니까? 신은 연민의 손길로 그녀의 등을 도닥여준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던 나는 40살 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고 내 삶과 아이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내 삶이 마침내 나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두려웠지만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한 후 병원 치료를 마쳤고 다행히 치료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여름 휴가지를 내가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달라졌다고 말해요.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당신의 마법 덕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이다. 신은 비극과 상실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가슴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이 계획했던 삶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한다. 우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 인생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돌아가는 길투성이의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행복한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늘 더 좋다. 플랜 A는 나의 계획이고 플랜 B는 신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 실린 42편의 글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문장은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진정하십시오. 함께하는 여행이 짧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곧 내려야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여행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추위가 왔다가 갔다가 또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리는 겨울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좋은데요. 견뎌내고 있는 겨울의 아름다움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Cada día doy las gracias a esta vida. Cada día me nace nueva melodía. Yo sabía que algún día llegaría. Qué alegría pasar el tiempo a tu lado. Qué alegría por haberte encontrado. Soy feliz, siento que todo he ganado. Teng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cariñ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Teng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cariñ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Cada día le doy las gracias a esta vida. Cada día me nace nueva melodía. Yo sabía que algún día llegaría. Teng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cariñ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Teng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cariño, tantas razones para quererte. Mi corazón para ofrecerte, para quererte. Nunca quiero perderte, para quererte. La suerte de poder tenerte aquí, para quererte. He hecho yo para merecer